둘째 아들이 또다시 전화를 걸자 마침내 임씨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말도 없이 집 팔고 이사를 가신 거예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요? 임씨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내가 몸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귀찮아 하던 게 누구였지? 엄마, 그래도 우리 같은 효자들이 어디 있어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얼마나 자주 찾아뵀는데요. 웃기지 마라. 그래, 너희가 필요할 때만 왔지.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은 없었어. 이제 명절이고 나발이고 찾아오지 마. 각자 보내. 요즘엔 다들 그렇게 산다더라. 참,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임계희 할머님이십니다. 임씨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두 아들과 딸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임씨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받은 고통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컸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상을 챙기고 집안 청소를 혼자서 다 했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시어머니의 꾸중이 이어졌고 밥상에 생선이라도 올리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드시는 생선의 가시도 꼬박꼬박 발라드려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해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제사 때마다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하느라 허리 한번 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밥을 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게 임씨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씨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거나 잠시라도 쉬려하면 요즘 며느리들은 게을러서 라며 시어머니 특유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임씨 할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과 며느리들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의 고통을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쳐 키웠습니다. 두 아들과 막내딸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일해서라도 학원비를 마련했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돕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큰 아들이 결혼할 때는 자신의 적금 통장까지 깨서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내가 겪은 고생은 자식들한테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지. 임씨 할머니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임씨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절과 제사는 당연히 임씨 할머니 집에서 해야 했고 주말마다 쉬러 와서는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아들은 주말이면 을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손주들을 맡기고 외출하기 일쑤였습니다. 막내딸 역시 반찬을 싸달라며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살던 임씨 할머니는 자식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무관심에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임씨 할머니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임시 할머니의 삶은 그래도 덜 힘들었습니다. 비록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며 서로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임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았지만 자식들의 밥만큼은 꼭 챙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서야 임시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한 끼 두 끼로 줄이고 반찬도 두세 가지만 해서 편하게 지내보려 했습니다. 평생 해온 밥차림이 이제는 지겨워질 만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임시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하던 자식들은 임시 할머니에게 자기들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계속해서 권유했습니다. 결국 임시 할머니는 자식들과 가까운 곳으로 올라와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덕분에 자식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과 가까운 거리에 사는 임시 할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 덕분에 자식들은 임시 할머니를 늘 필요로 했고, 각종 요구와 부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가까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건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난 후였습니다. 자식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특히 둘째 아들은 아이들을 맡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퇴근이 늦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 임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자식들의 요구는 임시 할머니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고, 그녀의 소박한 일상은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 통증 약을 먹고 겨우 누워 쉬려는데 둘째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내일 낮에 데리러 갈게요. 임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둔 중요한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야, 엄마가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해서 오늘은 손주들을 맡아주기 힘들겠구나. 임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병원? 엄마, 꼭 내일 가야 해요? 모레도 있고 주말도 있잖아요. 당장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세요? 둘째 아들의 말에 임시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이 북받쳤지만 임시 할머니는 결국 손주들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아픈 허리를 붙잡고 손주들을 돌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주들이 울 때마다 달래느라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둘째 아들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둘째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시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애들 데리러 언제 올 거니? 엄마는 정말 힘들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임씨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곤함에 허리 통증까지 심해지는데 둘째 아들은 숙취를 핑계로 임씨 할머니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더니 수략속이었어? 아이고, 이놈아 엄마도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이 말을 꺼냈지만 둘째 아들의 대답은 임씨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는 늘 힘들어도 잘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봐줘요. 임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임씨 할머니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둘째 아들을 보며 임씨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단 둘째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임씨 할머니의 집을 마치 자신의 창고처럼 여기는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임씨 할머니의 넓은 아파트를 보며 자식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둘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엄마 집에 좀 놔둘게요. 여기 공간 많잖아. 처음에는 작은 집 몇 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이 가져다 놓는 물건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오래된 가구와 운동기구를, 둘째 아들 영수는 아이들이 커서 더 이상 타지 않는 자전거와 장난감들을, 그리고 막내딸 지혜는 시집 가면서 쓰던 살림살이까지 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첫째 며느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시즌 입은 옷가지들을 수납한다며 박스째 들여놓곤 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화장대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은 이제 자식들의 물건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안방 옷장에는 며느리들이 맡긴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손주들의 자전거와 운동기구가 쌓여 있었고 작은 방은 아예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임씨 할머니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조차 숨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방 하나 예쁘게 꾸밀 공간조차 없이 집 전체가 자식들의 물건으로 가득 찬 창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식들은 물건을 맡길 때만 찾아왔다가 정작 필요할 때면 와서 가져가기만 할 뿐.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임씨 할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각자 집에서 쉬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식들이 자주 와서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는 중요한 날만 와도 돼. 다들 바쁠 텐데. 첫째 며느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자주 찾아뵈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다른 집은 명절에도 안 온다던데. 저희는 이렇게 자주 와서 어머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님도 좋으시죠? 자식들은 임씨 할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오겠다며 주말마다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임씨 할머니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씨 할머니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이기로 한 날이었기에
임씨 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자신의 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막내딸 지혜가 전날 전화로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박서방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요. 오랜만에 엄마 갈비찜 먹고 싶대. 에휴, 그래, 알았다. 쟤는 언제 철이 들런지. 임씨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막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생일인데도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임씨 할머니는 결국 온종일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과연 자신의 생일인지 자식들을 위한 날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를 연달아 외쳤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온 자식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러 모인 자식들의 모습에 임씨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겨울용 머플러, 영양제, 화장품. 임씨 할머니는 선물을 받으며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잠시나마 훈훈한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 임씨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오래된 TV 대신 새로 산 최신형 TV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써봐야지. 하지만 자식들이 그것을 발견하자 임씨 할머니의 설렘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가 거실에 새 TV를 보더니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 엄마. 이 TV 새로 사셨어요? 근데 엄마한테 굳이 이런 신형 TV가 필요할까요? 화면도 너무 큰 것 같고. 새 TV는 저희가 이걸 잘 쓰고, 엄마는 우리 집에 있던 TV 쓰시면 어떨까요? 우리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전 TV는 너무 낡았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내가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그러니? 첫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TV는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저희 집 TV가 크기도 적당하고 소리도 엄청 잘 들려요. 그때 둘째 아들 민수가 말을 가로막으며 반박했습니다. 형, 엄마가 새로 산 건데 형 집으로 가져간다고? 우리 집 것도 낡았거든. 엄마한테 상의도 없이 그걸 왜 형이 가져가려고 해? 형제들은 결국 TV를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자기 집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싸우는 자식들의 모습에 임씨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사온 선물마저 빼앗으려 하는 자식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씨 할머니의 생일 자리에서 딸이 문득 김장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오빠들 그만 좀 해. 엄마 생신이잖아. 근데 엄마가 해주는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김장 크게 해요. 임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김장하기가 힘들어. 요즘은 사 먹는 김치도 맛있더구나. 하지만 딸은 임씨 할머니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다니까요. 사 먹는 김치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올해만 특별히 부탁드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김장하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김장값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김치가 워낙 맛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김장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혼자서 하기엔 더더욱 그랬죠. 임씨 할머니는 매년 김장철만 되면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해왔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제는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늘 혼자서 김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하면서 임씨 할머니는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절인 배추를 혼자 들어 올리다가 삐끗한 허리는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고, 찬물에 손을 담그다 생긴 관절염은 이제 고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담근 김치였지만 정작 임씨 할머니의 몫은 겨우 10포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김장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둘 찾아와 김치를 가져갔고, 그마저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큰 김장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소박하게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임씨 할머니에겐 이제 김장 대신 마트에서 사다 먹는 김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몸도 안 좋고 이제는 힘들어서. 임씨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꼭 와서 도와드릴게요. 첫째 며느리도 달달 볶았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도 꼭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김치 담그실 때 꼭 불러주세요. 임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에 별다른 기대도 되지 않았지만 결국 김장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 TV는 첫째 아들이 가져가기로 하고, 김장은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한 채, 임씨 할머니의 70번째 생일은 그렇게 쓸쓸히 저물어 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원하는 것을 얻어 기분 좋게 돌아갔지만, 임씨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서운함만이 남았습니다. 약속한 김장날이 다가왔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며느리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침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필 오늘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다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죄송해요, 어머니. 애 엄마가 몸이 안 좋다네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출장이 있다며 전화 한 통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또다시 혼자서 100포기의 김장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겨우 김장을 마쳤습니다. 손은 김치 양념에 벌겋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죠? 미안한데 김치 조금만 가져갈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면서 김치통을 여러 개 챙기기 시작했고, 결국 거의 70포기나 되는 김치를 잔뜩 쌓아 올렸습니다. 가져가는 김치의 양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임씨 할머니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니?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하는데. 그때 딸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임씨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여기 김치값이에요. 수고비로 10만 원 정도 넣었어요.
충분하죠? 사위가 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 결혼하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시댁에 잘 보여야 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엄마가 나 이해해줘야 내가 시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딸은 임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모르고 김치통을 바쁘게 챙기며 박서방이 참 엄마 생각 많이 한다 그죠? 라며 생색을 내듯 말했습니다. 고작 10만 원 주면서 사흘 내내 자기를 고생시키고선 시댁 챙기느라 바쁜 딸의 모습에 임시 할머니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엔 첫째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김치 좀 가져갈게요. 남편이 어머니 김치 아니면 밥을 못 먹겠다고 해서요. 어머니도 아시죠? 애들도 김치 없으면 잘 안 먹는 거. 임시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예, 이번엔 좀 덜 가져가면 안 될까? 나도 먹을 게 필요하단다. 첫째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드시겠어요? 어머니는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요. 저희가 다 맛있게 먹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둘째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치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이번엔 조금밖에 안 하신 건가요? 어머니가 너무 적게 담가서 가져갈 게 없잖아요. 저희 집도 다들 김치 좋아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결국 자식과 며느리들은 하나둘씩 김치를 가져갔고 임시 할머니의 몫으로 남은 것은 고작 2포기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게 담근 100포기의 김치 중 정작 임시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겨우 이것뿐이었습니다. 임시 할머니는 김치통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안에는 김치를 가져간 자식들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 속에서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매운 김치 양념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속의 씁쓸함은 그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참,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걸 다들 가져가 버리고 나에게는 고작 이것뿐이구나. 그러던 와중에 임시 할머니는 거실 한쪽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붉게 표시된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친척들도 함께 모이는 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임이 임시 할머니의 인생에서 자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가족 모임이 될 것이라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임시 할머니도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데 자식들의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않는다면서요? 우리는 달라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머니 댁에 가서 살펴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복 받으셨죠. 저희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있으니까요. 첫째 아들이 뿌듯한 얼굴로 말문을 열자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댁에 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어머니 건강도 살피고 있어요. 딸은 더했습니다. 저번엔 다 같이 김장도 했는데 엄마 김치 맛있다고 주변에서 다들 칭찬이에요. 임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새 TV를 빼앗다시피 가져간 첫째 아들.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를 봐준 것도 모자라 술 마시고 늦잠 잔 둘째 아들.
김장은 도와주지도 않고 시어머니 선물할 김치만 챙겨간 딸. 자식들은 실제로는 임시 할머니에게 무리한 요구만 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효자인 척 생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임시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찾아올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고 가져가고 부탁하기 바빴습니다. 자식들에게 임시 할머니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임시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구나. 임시 할머니는 그날 밤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임시 할머니는 오랜 시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고민 끝에 임시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임시 할머니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 단지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며칠째 알아보던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임시 할머니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 하지만 임시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 단지 앞에는 큰 마트가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병원과 약국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문화센터도 있어 취미 생활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든 것은 단지 내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여기 정원에서 꽃도 가꾸고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네. 임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임시 할머니는 바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맡겨놓은 물건들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도 작별해야겠구나. 어차피 맡겨놓고 찾지도 않는 물건들. 거실 구석에 쌓인 첫째 아들의 운동기구, 둘째 아들이 몇 년째 맡겨둔 자전거들, 며느리들이 맡긴 계절옷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창고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임시 할머니는 근처 중고상점에 연락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맡겨놓고 정작 찾으러 오지도 않는 물건들. 첫째 아들의 오래된 운동기구와 둘째 아들의 자전거는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며느리들이 맡긴 옷들은 재활용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번 돈으로 임시 할머니는 새로운 가구를 샀습니다. 혼자 살기 좋은 작은 식탁, 편한 1인용 소파, 그리고 새 TV까지. 모두 임시 할머니의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이사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임시 할머니가 필요할 때만 찾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임시 할머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때였습니다. 마지막 짐을 싸면서 임시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희생하고 봉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맡겨놓은 물건들도 그동안의 희생도 모두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은 늘 하던 대로 임시 할머니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는 차례 음식을 실컷 먹고 갈 생각과 혹시나 어머니에게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어머니가 이번에도 불고기 해주셨겠지? 나는 동그랑땡이랑 잡채가 제일 좋더라. 설날 음식은 엄마 집이 최고야. 손도 크시니까 한동안 몇 끼 먹을 거리도 챙겨갈 수 있고. 자식들은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가 익숙한 듯 번호를 누르자 삐빅 소리와 함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비번을 바꾸셨나? 둘째 아들 영수가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벌써부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적 없으신데? 추운데 왜 이러시나? 전화라도 한 통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빨리. 첫째 아들이 초인종을 누르며 동시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현관문을 자세히 보니 그 옆에는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사 갔음.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엄마! 첫째 아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둘째 아들이 또다시 전화를 걸자 마침내 임시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임시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내가 몸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귀찮아하던 게 누구였지? 엄마, 그래도 우리 같은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자주 찾아뵀는데. 자주? 웃기지 마라. 그래, 너희가 필요할 때만. 밥 얻어먹으러 오고 반찬 얻어가고 손주 맡기러 오는 게 다였잖아. 내가 그동안 바보였지.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다. 남편 없이 홀로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미를 벗겨 먹으려고만 하고 이제는 지긋지긋해.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첫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오라니?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너희들 때문에 그동안 내 인생이 없었어? 이제는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 거야. 아, 참고로 말하는데 주소는 안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엄마, 그럼 이번 명절은요? 김장은요? 저희 어떡하라고. 임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명절이고 나발이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김장도 니들이 하든가 사 먹든가. 난 이제 모른다. 그리고 내 집에 두고 간 니네 짐들. 다 팔아버렸다. 돈은 내가 잘 썼으니까 걱정 마라. 자식들은 임시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제부터는 명절이든 제사든 생일이든 일절 찾아오지 마라. 각자 보내자. 앞으로는 너희도 명절에 여행도 가고 집에서 쉬면서 시간 보내. 요즘엔 다들 그렇게 산다더라. 난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을 마음껏 즐기려고 해. 엄마, 그리고 임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새로운 동네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임씨 할머니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 이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자식들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몸은 편찮지 않으신가요?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정말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문자를 보내왔지만 임씨 할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문자가 올 때마다 임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아랑곳하지 않던 모습들, 자신의 집을 창고처럼 쓰던 행동들, 김치를 담가도 감사함 하나 없이 가져가기만 하던 모습들. 창밖으로 바라보며 임씨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문화센터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임씨, 그래도 자식인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맞아요. 자식 잘못 키워도 자식이라잖아요. 임씨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용서하고 주소를 알려주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소소히 연락만 주고받으며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나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씨 할머니 역시 댓글을 직접 정성껏 읽어보겠다고 하십니다. 가끔은 정답이 없는 선택에서 여러분의 작은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